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뷰어들한테 제공되기 전에 그 테스터들한테 제공되는 샘플 단계에서의 루머를 볼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커뮤니티에서 700W 소모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전력 소비량이 순정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뉴스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갈게요. 에즈락이 라이젠 9000번대에 대한 긴급 바이오스 패치를 릴리즈 했다고 하는데, 한글 번역해서 한번 쭉 볼게요. 9000번대 CPU에서 특히 X3D 제품에서 에즈락 메인보드를 쓸 때 CPU가 사망하는 증상이 종종 발생을 해서 에즈락의 AMD 메인보드 판매량이 굉장히 떡락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에즈락 담당자 이거 문제 찾았고 해결 바이오스 배포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아마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기로는 에이수스 쪽에서도 자꾸 한 번씩 사망했다는 기사가 올라오니까 에이수스 쪽에서도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기사를 한번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에즈락과 에이수스가 같이 협업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 에즈락에서 이 패치를 통해서 부팅 오류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떴는데, 좀 재밌는 거는 이 부팅 오류라는 표현입니다. CPU가 사망하는 증상이 저도 발생을 했어가지고 당시에 시머스 클리어로도 부팅이 안 되고 바이오스 플래시백으로도 부팅이 안 돼서 결국 CPU를 교체를 했더니 부팅이 돼서 저도 당시에 사망 판정을 했었어요. 물론 CPU를 교체해서 부팅이 됐으니까 메인보드는 정상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뭐 소켓이 타거나 아니면 CPU 쪽에 탄 흔적이 있거나 이런 현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CPU만 사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밌는 거는 부팅 오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부팅만 안 되는 증상인지 거기까지 제가 교차 검증을 해보진 않았고, 그냥 계속 안 돼가지고 고생하다 CPU 바꿔서 해결돼서 그 CPU를 그냥 불량 판정을 냈고 교환을 받았거든요. 근데 부팅 오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긴급 패치라고 표현을 했고, 에즈락 메인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악의사 1.3.0.0a 이상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 바이오스로 해결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에즈락 쪽에서 바이오스를 한번 패치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됐던 이슈가 있어서, 당시에 이제 좀 바이오스 패치로 해결이 되나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불량 증상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더 네거티브한 이미지만 좀 더 강해졌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번 바이오스는 좀 문제점을 찾고 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바이오스가 나온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바이오스로 해결이 될지는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에즈락 메인보드를 쓰시다가 이미 타사 보드로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에즈락 보드를 쓰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꼭 업데이트를 해주시길 바라고, 에즈락의 AMD 메인보드가 워낙에 잘 안 팔려서 재고 처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상위 라인업의 메인보드를 굉장히 또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오스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입니다. 좀 도박성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 바이오스로 이 원인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 에즈락 메인보드는 지금이 제일 싸다고 봅니다. 왜냐면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점진적으로 판매량 늘리면서 재고가 빠지면 이제 다음에 수입 들어오는 물량부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상급기 메인보드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제일 싸지 않나. 물론 도박성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전제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나중에 또 해결이 안 돼서 또 문제가 불거지면은, 그러면 사실 아무리 싸도 이렇게 이 메인보드를 구매해서 시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깝죠. 어쨌든 에즈락 메인보드 쓰시는 분들은 요 소식을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 한번 같이 전달드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요런 기사가 돌더라고요. 2월 10일자에 나왔던 기사인데, D램 물량이 넘친다. 일단 제목부터 자극적이죠. 게다가 한국의 반값이래.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이 기사만 보면은 D램 메모리가 드디어 또 떨어지나, 그 다음에 이게 또 보니까 CXMT 관련된 중국 메모리 칩 이야기인 것 같죠. 드디어 중국산 메모리 칩이 드디어 수입이 되나, 이런 관심사로 조금 어그로가 끌린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제가 좀 지식이 있는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고 좀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볼 때 이 기자가 기사를 좀 자극적으로 쓴 것 같은데, 여기라고 하는데 중국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에서 D램 부족 사태가 이곳에서는 무풍지대였다. 어렵지 않게 D램 제품 볼 수 있고 상인들도 메모리를 수량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메모리는 대부분 중국산이고, 뭐 킹뱅크, 그리고 킹뱅크에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언급한 적 있지만 CXMT 칩이 들어가 있는 킹뱅크 메모리, 이게 중국에서는 유통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제품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 같은 그런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시장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드디어 CXMT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가
수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한국에도 이제 수입이 되나, 중국에 가서 CXMT 메모리를 사서 뭐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쓰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가격이 나와 있어요. 지금 16기가 기준으로 약 29만원에서 31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예전 가격에 비해서 3배가량 오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한국 D램이 현재 35만원, 40만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하면서 일단 한국보다 메모리가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상식이 필요해요. 중국에서 메모리를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해서 한국에 반입을 하면은 부가세 10%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서 3만원이 추가돼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3만원 추가되면 대략적으로 32만원에서 34만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35만원에 거의 근접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32에서 35만원은 여기서 한 3만원 차이 내지 5만원 차이죠. 한 3, 5만원 더 싸게 사기 위해서 AS를 포기한 중국 브랜드를 가져와서 쓰는 게 맞느냐, 일단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애시당초에 원론부터 이 기사가 조금 애매한 게, 자, 다나와에서 PC용 DDR5 찍고요, 16기가 찍고 낮은 가격선 정렬하면 지금 몰이 별로 없긴 하지만 지금 한국에도 30만원대 물량이 있어요. 심지어 이거 카드 할인 받으면 28,000원. 일단 판매물 개수 자체가 29몰밖에 안 되면 거의 재고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주문했을 때 취소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뭐 요것도 40몰 정도 있고 이것도 23몰, 이 정도는 거의 없는 거라고 보고, 여기 타무즈 같은 경우는 118개 몰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면은 얘도 지금 삼성카드 결제 시에 31만원까지 접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론 메모리도 지금 32만원대 충분히 재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모리가 한국에 재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랑 여기서 나오고 있는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 이 중국 메모리가 싸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싸지 않아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물량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혹시 또 얘기하실까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량들이 재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용산 가면은 지금 요 기사에서 나왔던 이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용산에 가서 충분한 값을 준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물량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싼 겁니다. 지금은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비싸진 이유는 메모리 칩이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서 발생한 거예요. 특히 삼성하고 하이닉스 칩, 마이크론 칩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메모리에는 마이크론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칩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는 지금 용산에 가서 내가 이 정도 돈을 주고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어제도 메모리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거기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썰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32기가짜리 듀얼 킷, 지금 보여드리면 되겠지, 여기 AP에서 제품, 요 제품이 지금 할인을 하면서 단가가 싸다라는 영상을 어제 올렸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 메모리를 사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금방 품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구매하고 나서도 품절되지 않고 계속 판매 중이더라고.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거 재고 많이 있냐 했더니 재고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재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모리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중국까지 넘어가서 저금액에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면 이제 AS 처리도 가능하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이게 메리트 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지금 알리에 들어가서 구매하더라도요, 저 정도 금액 주면은 킹뱅크 메모리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재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싼 거예요. 분명히 메모리 칩 자체는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가지고 가격이 오른 건 맞는데, 저 정도 가격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량은 있습니다. 좀 더 싸게 팔 만한 재고가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요 가격 말고요, 옛날에 샀던 16기가짜리 2개에 한 15만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 구할 수 있냐 하면 재고 없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가격에는 팔 게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정도 금액 주면 재고 있고, 특히 용산에서 요새 악성 재고로 쌓여있던, 메모리값 오른다고 막 확보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던 그런 악성 재고들을 요새 털어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대량 구매하게 되면은 충분히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일반인들은 힘들지만 어쨌든 업자들은 대량 구매 시 가격 흥정까지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듣기로는 꽤 저렴하게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사실 이런 중국도 한국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읽어보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기자가 좀 너무 자극적으로 썼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기사를 통해서 이 CXMT라는 중국산 메모리 칩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 재고가 어느 정도 유통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좀 많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런 중국산 메모리에서는 여기도 써있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대량 유통이 가능할지는 지금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 자꾸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이크론이 HBM4 초기 탈락을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4 납품을 실패를 했다. 어느 정도 이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탈락을 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제 소비자용 DDR5를 찍어내서 램값이 폭락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네가 이거 실패한 거랑 데스크탑용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마이크론이 그러면 이걸 실패해서 그러면 HBM 접는데요? 안 접어요. 얘네 기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HBM 쪽을 계속 시장을 노려볼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다 해먹고 있으니까 마이크론도 그 판에 끼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엔비디아의 HBM4 납품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이번에 HBM4 납품에서 실패를 했다. 그럼 얘네가 실패한 공정을 전부 그냥 다 때려치우고 DDR5로 전환한답니까? 그런 기사가 아니잖아요. DDR5는 지금 생산하는 만큼 생산하고 있고 거기는 앞으로도 계속 생산할 거고 HBM4는 엔비디아의 그런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걔네가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을 했을 거고 그걸로 이번에 엔비디아랑 쇼부를 봤지만 기준치 미달로 뭐 납품 실패다. 그러면 얘네가 HBM4를 대량 생산하던 게 아니잖아. 애시당초에 연구 개발 레벨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DDR5 같은 이런 데스크탑 메모리 생산 물량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HBM4 납품은 실패해도 얘네 LPDDR은 계속 찍잖아요. LPDDR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 친구가 그 하이닉스 공장에 들어가는 기술 장비를 납품하는 그 외국계 기업에 실제로 거기 근무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HDM 자체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워낙에 HBM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재나 아니면 생산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량 수요가 있는 건 거의 LPDDR 쪽 수요가 높다고 하거든요. 마이크론도 LPDDR을 다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도 만약에 DDR5를 안 만들면 LPDDR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 기사를 보고 희망 회로를 막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뜬 기사는 아니고 1월 달에 뜬 기사인데 아직 한 달 안 되긴 했죠. 1월 달에 인텔이 노바레이크를 26년 말 출시 예정이라고 요렇게 리프탄 CEO가 확인해줬다라고 합니다. 1월 달에 쓴 기사고 그 기사의 내용을 좀 뒷받침하는 것처럼 이제 슬금슬금 노바레이크 관련된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오늘 그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제 녹화를 한 것도 있고요. 먼저 이거 좀 살펴보면은 소켓은 변경돼요. LPA 1851 소켓에서 1954로 바뀌고 그러니까 소켓이 바뀐다는 소리는 메인보드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에로레이크를 쓰던 분들은 메인보드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로 갈 수는 없는 전체적으로 메인보드까지 같이 세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소리고요. 물론 지금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 에로레이크 리플래시는 LGA1851 소켓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A1851 소켓용 메인보드에서 리플래시까지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노바레이크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에로레이크 출시 초기 때 이게 몇 세대 지원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세대만 지원을 한다라는 정보를 좀 그 용산 업자분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에로레이크를 초반에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만큼 인기도 없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리플래시 출시를 계획을 하면서 이 리플래시를 16세대로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리플래시로 업그레이드는 일단 가능한 상태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노바레이크로 가게 되면서 소켓 플랫폼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메인보드도 그러면 교체가 돼야 된다.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노바레이크에서 변화가 너무 심해요. 보통 공정을 이제 소켓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뭐 소켓을 맞춰서 이렇게 개발하거나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노바레이크에서는 CPU 코어 수가 P코어 16개, E코어 32개로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에로레이크가 P코어가 8개, E코어가 16개예요. 거기에서 지금 코어 수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는 에로레이크 수준의 코어는 인텔이 이미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에로레이크를 2개를 박는다는 느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기존 소켓으로는 커버가 안 되겠죠. 소켓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코어 숫자를 이런 식으로 2배로 증설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일단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멀티 성능은 끝내주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다코어로 가게 되면 지금도 에로레이크가 웬만한 AMD CPU보다는 이제 작업에서 강세가 있는데 특히 E코어가 P코어에 그렇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데 그거를 2배로 때려 넣는다?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겠지만 에로레이크 성능을 보고 코어 숫자가 이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아무튼 멀티 성능 자체는 진짜 어마어마해질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로레이크 때는 사실 멀티 스레드가 싱글 스레드로 바뀌면서 스레드 처리 자체가 워낙에 좀 불리해졌었어요. 이전에 랩터레이크에서 멀티스레드로 피코 8개, 이코 16개로 동작을 했어가지고 피코 자체가 멀티스레드로 동작하면은 스레드 개수 자체는 에로레이크보다 랩터레이크가 더 스레드가 많았고 그렇지만 에로레이크로 넘어오면서 멀티스레드가 싱글스레드로 바뀌어서 스레드 개수가 줄어드는 만큼 이코어 성능을 떡상시켜가지고 그걸로 커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멀티스레드가 싱글스레드로 바뀜으로 인해서 피코어 자체의 총 성능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에서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그랬겠지만 IPC도 향상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런 하이퍼 스레딩 기술을 탑재하기보다는 일단 P코어 증가로 이거를 2배로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싱글 스레드지만 스레드 개수 자체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노바레이크가 설계됐나 봅니다. 이것도 작년 12월쯤에 올라온 기사에 있던 내용인데 이제 노바레이크 구성이 이제 i9 같은 경우 P코어 16개, E코어 32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LP코어가 4개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해요. 이게 저전력에서 동작하는 단독 코어라고 하거든요. 듣기로는
대부분은 P코어, E코어를 모두 끄고 이 LP 코어 자체로만 구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LP 코어 자체는 베이스 클럭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i7 라인업이나 i5 라인업을 보면 지금 에로레이크랑 코어 숫자가 동일한 게 요거죠. i5의 K 라인업, P코어 8개, E코어 16개. 거기에 추가적으로 LP 코어가 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텔은 이제 다코어 전략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양새고, 다코어 전략으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멀티 작업은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이 정도 코어면은 거의 이제 예전에 서버급에서 쓰던 그런 코어 개수다 보니까, 제온 CPU 같은 그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어가 많으면은 이것저것 잡다한 거 여러 개 켜둘 때도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요. 여러 코어를 쓰는 작업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편이고,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AMD의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또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작년 12월 그 다음에 올해 1월쯤에 나왔던 기사들이고, 굳이 이걸 이제 다루는 이유는 이런 기사가 이제 최근에 떴어요. 녹화 시점 기준으로 어제 올라온 기사인데, 노바레이크의 칩 플랫폼이 유출됐다. 칩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메인보드 칩셋 얘기하는 겁니다. 900 시리즈 메인보드라고 하고요. 이것 또한 26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26년 말에 출시가 될까? 아니면 리플래시도 원래는 작년에 출시한다고 했다가 올해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밀릴 수 있다는 가정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6년 말에 100% 출시될 거라고 지금은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이 루머 같은 거는 어떤 사람이 루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그때가 도달했을 때 루머가 맞냐 틀리냐 했을 때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용산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엠바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사실 여러분들 한테 엠바고 풀리기 전에 들었을 때는 그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거를 출시하기로 정해졌다. 근데 진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바뀌어요. 그러면 출시가 된다라고 듣고 와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조용히 썰 풀듯이 루머를 살짝 유포를 하면은, 그걸 듣고 와서 이제 루머로 이렇게 어떻게 유포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그 말이 맞냐 틀리냐 긴가민가 하겠지. 근데 그게 막 한 2-3개월 지나서 내용이 바뀌어. 내부적으로 이제 인텔이 출시를 딜레이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긴급하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스펙 같은 거를 수정한다거나 그런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발생을 하면은 그러면 이전에 루머를 유포했던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루머를 맞추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맨날 헛소리 한다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6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뜬 거는 어디선가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뜬 거고요. 향후에 갔을 때 이 말이 100% 맞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또 그때 가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6년 말쯤에 이제 출시 예정이라는 기사가 떴고 그거를 CEO가 이야기했다는 거는 일단 지켜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는데, 만약에 딜레이 되더라도 27년 초에는 나오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바레이크가 26년 말에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일단 큰 행사 때를 한번 봐야 돼요. 대부분 인텔이든 AMD든 엔비디아든 뭐 이런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큰 행사에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큰 행사 뭐 CES나 아니면 컴퓨텍스 이런 행사에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CES는 지났으니까 컴퓨텍스에서 만약에 노바레이크 얘기가 있으면은 26년 말이나 최소한 27년 초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인텔이 이제 올해 컴퓨텍스에서 노바레이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 풀면은 그러면 내년 CES에서 출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6년에 안 나오고 조금 더 딜레이 시켜서 CES에서 발표를 하고 출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칩셋 얘기로 돌아와서, 또 트위터발 팁스터죠. 팁스터라 부르는데 아마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하나씩 유출을 하는데, 칩셋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말은 내부적으로 뭔가 칩셋 라인업을 이제 인텔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정했다라는 정보가 이 유출자한테까지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노바레이크 출시를 위해서 이제 칩셋이 세팅이 되고 이제 메인보드도 준비가 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칩셋 라인업이 B960, Z970, Z990이라고 Z 라인업이 두 개가 생겼고,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Q970, 그 다음 W980 뭐 요렇게. 여기 Q970하고 W980 쪽은 이제 서버급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사용자 라인업은 요렇게 세 개 보시면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일단 H 라인업이 공개가 안 됐고요. Z 라인업이 두 개가 공개가 됐고,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 AIOC라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동 오버클럭 뭐 이런 CPU 오버클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보드는 전통적으로 원래 CPU 오버클럭이 안 됐고, 근데 Z보드에서는 이게 CPU 오버클럭이 가능하다. Z970, 990 모두 가능하고, 그 다음에 BCLK 오버클럭이 가능한 제품들이 지금까지는 Z보드 중에 특정 보드에 BCLK 생성기가 따로, 외부 생성기가 따로 있는 경우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라인업으로 구분을 해버렸어요. Z990인 경우만 BCLK 오버가 가능하다. BCLK 오버 요새 잘 안 하긴 하죠. 그 다음에 메모리 오버클럭은 B보드까지도 다 가능하고요. 이거는 지금까지와 똑같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이 토탈 PCI 레인을 봤을 때 B보드, Z보드는 34개 정도 되는, B보드랑 Z970은 34개 정도 되는데 Z990은 48개의 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칩셋의 레인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일단 CPU에 있는 레인이 증가를 할 리는 없고요. CPU에 있는 레인은 고정적이니까. 근데 이게 레인이 증가를 했다는 말은 아마도 칩셋이 AMD처럼 두 개가 박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썬더볼트나 USB4 포트도 일단 2배가 됐죠.
그 다음에 젠5 레인도 2배가 되고, 그래서 메인보드 쪽 칩셋 레인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칩셋의 PCI 5.0 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5.0 PCI 레인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5.0 레인은 CPU 직결 레인입니다. 칩셋에서는 5.0 레인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노바레이크 라인업에서 B보드나 아니면 Z970에는 칩셋에서 나오는 5.0 레인이 없는데 Z990에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Z990에는 이 5.0 레인을 사용하는 전용 칩셋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래서 12개의 레인을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MI 젠5 레인도 2개 늘었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14개 정도의 레인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칩셋이 아마 추가가 될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고요. 추가되는 칩셋은 B960이나 아니면 Z970보다 더 뭔가 상급의, 그러니까 PCI 5.0 레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상급의 칩셋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칩셋이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Z990 자체에 이 5.0 레인을 포함해서 14개 레인을 더 달아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칩셋이 하나인데 Z990에서는 48개를 지원하고 Z970에는 34개만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칩셋을 이원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X870E라는 라인업에 동일한 칩셋을 2개를 박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동일한 칩셋을 2개를 박는 건 아니고 기존의 칩셋에서 추가되는 칩셋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기존의 칩셋과 별개로 특성이 완전히 다른 더 상위 칩셋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더 많은 레인을 지원하는 칩셋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 아마도 이런 식의 칩셋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역시 AI 같아요. AI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 장착을 하기 때문에 PCI 레인을 많이 잡아먹는데, 지금까지는 장착할 수 있는 레인이 뭐 2개다 3개다 해봐야 메인 레인이 아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장착하게 되면 이 PCI 레인의 배속이 뭐 절반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텔 900번대 칩셋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뭐 2개, 3개 이렇게 꽂고도 성능 저하 없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Z990 같은 경우는 5.0 레인을 12개를 추가를 해서 5.0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도 확실하게 2개 이상 지원하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보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식의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자용 라인업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서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도 서버급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소비자용 라인업에서도 너네도 한번 이렇게 써봐라, AI를 즐겨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Z990이 추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 H910 플랫폼이 없다는 점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Z970 플랫폼이 990보다 좀 더 저렴한 데스크탑용 플랫폼이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용 W980, 그리고 고성능 메인스트림 데스크탑을 위한 Q970이라고 하는데, 이건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이 Q970의 레인 수를 봤을 때 이게 데스크탑용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이 W970의 좀 하이 라인업인 이런 서버급의 칩셋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는 데스크탑용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네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 유출자가 어느 용도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칩셋 정보가 풀리고 나서 같이 또 풀린 정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드디어 노바레이크가 뭔가 이제 시동이 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칩셋도 칩셋이지만 실제로 노바레이크를 그동안 PC에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소비 전력이 나왔는데요. 700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일단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위터발 팁스터입니다. 유출된 내용을 볼게요. 보통은 이런 기사들이 유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자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기사를 냈는데, 그게 이제 팩트처럼 이렇게 유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유출된 내용은 노바레이크 K 버전의 풀로드의 파워 소비가 700W가 넘는다라고 그냥 썼을 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쓰는 게 700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엠바고 전에 제품을 받으면서 루머 퍼지는 것도 이렇게 보면, 저는 엠바고 풀리기 전에 퍼지는 루머를 엠바고 전에 봐도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제품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샘플을 제공받는 유저들 레벨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 일반 리뷰어 유저들은 거의 리테일 제품,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할 제품하고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들을 리뷰용으로 이렇게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제품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QS 샘플을 제공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QS 샘플 같은 경우는 리테일 제품만큼 확정적인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리테일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보고 변동사항이 크지 않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QS 샘플보다 더 이른 시기에 제품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ES 샘플이라는 걸 받는데, ES 샘플은 엔지니어링 샘플이라서 사실 그 공정 기간 내에 거기에 있는 스펙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13세대 때 ES 샘플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13세대 DDR5 관련해서 기가바이트 쪽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피드백을 좀 많이 드렸는데, 당시에 ES 샘플을 받았는데 그 ES 샘플이 피코어가 50배수밖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게다가 발열이 굉장히 높아서 당시에는 대실망을 했어요. 이거 12세대보다 발전된 게 없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QS 샘플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13세대 랩터레이크의 성능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도 제가 받았던 ES 샘플은 13세대보다 12세대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고, 그래서 사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편집 컴퓨터가 그때 받았던 13900K ES 샘플이 지금 박혀있거든요. 여기 그런 거는 잘 회수를 안 해가기 때문에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샘플을 좀 일찍 받으시는 분들
분들은 뭔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제품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3세대 때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AMD AM5 초창기 때 DDR5로 AMD가 넘어오면서 초창기 때 샘플이 글로벌하게 유명하신 예를 들어 이러스머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받은 나라고 거의 비슷하게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AMD의 DDR5 오버클럭 관련된 정보가 출처가 저로부터 시작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엠바고 풀리기 전부터 한참 전에 받아서 이거저거 뜯고 맛보고 다 하고 다 세팅해서 피드백도 다 하고 그 출시 초에 영상 공개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바꾸면은 부팅이 빨라진다 이런 정보도 다 출처가 접니다. 저로부터 시작된 출처가 돌고 돌아서 다른 뭐 컴튜버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도 어디선가 보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건데 그 출처가 원출처가 저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딥하게 테스트 가능하신 분들한테 초기에 ES 샘플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서야 메인보드 칩셋이 결정되고 하는 단계에서 샘플은 정말 극초기의 ES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초기의 ES 샘플은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게 아니라 내부 단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걸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새로운 칩셋에 대한 쿨러도 없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ES 샘플 받았을 때 거기에 맞는 쿨러가 없어서 수소만 하고 이랬는데 AM4 쿨러를 그냥 써도 된다 하길래 뭐 그때 AM4 쿨러를 갖다가 이렇게 테스트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LG의 1954 소켓에 맞는 쿨러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코어 개수 자체가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소켓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쿨러로는 커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뭔가 새로운 사이즈의 소켓에 맞는 그러한 쿨러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아마 이 인텔이 자기네들하고 협력하고 있는 쿨러 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몇 개 샘플 납품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관계자분이 테스트 내용을 이제 살짝 이렇게 트위터에 유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뷰어들한테 제공되기 전에 그 테스터들한테 제공되는 샘플 단계에서의 루머를 볼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순정해서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테스트 샘플 받을 때 이거 인터넷 연결해놓고 벤치 돌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몇몇 벤치들은 인터넷으로 정보가 공유가 돼요. 특히 긱벤치가 그런데, 긱벤치 정보가 엠바고 전에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다 리뷰어들이 받아가지고 생각 없이 돌렸다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긱벤치를 통해서 유출되는 정보를 보면은 그게 실제 제품의 스펙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클럭도 높고 뭐 소비 전력도 높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테스터 분들은 이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다 튜닝이나 이런 걸 할 줄 아는 분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부 다 오버클럭 다 때려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터들이 받아가지고 오버클럭 다 땡겨놓은 정보가 어떤 분이 인터넷 연결하고 나서 긱벤치를 돌렸을 때 그게 유출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루머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루머는 순정 상태의 값이라기보다 뭔가 튜닝을 거친 상태일 수도 있다. 튜닝한 상태에서 플로드를 시켰는데 그게 700W다 라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W에 지금 커뮤니티에서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살펴볼게요. 뭐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트위터에서 이 싱글 컴퓨터 타일이냐 듀얼 컴퓨터 타일이냐 물어봤는데 듀얼이라고 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로 레이크는 싱글 컴퓨터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에로 레이크를 2개를 박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타일이 2개라는 말은 AMD로 치면 CCD가 2개라는 소리처럼 이렇게 2개를 박아놨다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P코어 8개, E코어 16개의 그런 컴퓨터 타일을 지금 2개 박아놔서 P코어 16개, E코어 32개라는 스펙을 만든 거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에로 레이크가 2개가 바뀌어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에로 레이크 소비 전력을 생각해봤을 때 에로 레이크는 순정 상태에서 인텔 디폴트의 PL 전력 제한이 250W에 걸려있어요. 순정 상태에서. 순정 상태에서 250이면은 그거 2개 박으면 그것만 해도 500W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 돌리는 사람은 순정으로 안 돌린다고. 순정으로 돌린 게 유포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거저거 테스트를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정보다 뭐 전력 제한도 풀고 오버클럭도 해보고 클럭도 넣어보고 전압도 올려보고 이런 걸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에로 레이크를 전력 제한 풀고 오버클럭 했을 때 330에서 350W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2개를 박아놓고 오버클럭을 땡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700W라는 말이 구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에로 레이크가 오버클럭을 완전히 해제한 상태로 했을 때 370에서 400, 쿨러 좋은 거 썼나 보네. 아무튼 이 정도 전력까지 쓰려면은 거의 커스텀 순행에 모라나 아니면 칠러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를 2개를 박아놨다고 생각하면 사실 700W라는 수치가 이상한 건 아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봤을 때 지금 이 700W라는 거는 순정 스펙이 아니라 이 노바레이크로 뭐 별의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700W까지 나온 거를 보고서 야, 이게 700W 먹네, 트위터에 써야지 하고 이렇게 살짝살짝 정보 유출하던 트위터 이렇게 또 작성을 한 거고, 그걸 갖다 이제 기사들이 이런 팁을 자주 유포하는 트위터들을 다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위터에 글 뜨면은 이렇게 짧게 유포가 되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제 기사를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게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이 보는 커뮤니티까지 가고 유튜버까지 가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야 700W 소모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전력 소비량이 순정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700W 정도 전력을 먹이면요 굉장히 높은 TDP의 쿨러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용되고 있는 3열 순행 쿨러가 커버할 수 있는 소비 전력량은 사실 굉장히 상급의 3열 순행 쿨러도 350W를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상급 순행 쿨러 말고 일반적인 순행 쿨러 같은 경우는 300W도 힘듭니다. 300W를 초과하면 이제
사이열 순행 쿨러, 사이열 순행 쿨러도 350도 힘들어요. 400 정도 커버를 하려면 이제 커스텀 순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700W를 땡겼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뭔가 노바레이크 소켓의 전용 쿨러를 이제 커스텀 해가지고 지금 아마 납품을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쿨러가 700W를 커버할 정도의 쿨러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700W 정도 전력을 커버하려면 히트싱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느냐. 굉장히 좋은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5090이 600W의 전력을 쓰면서 600W를 커버하는 히트싱크를 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히트싱크를 달고 있죠. 이번에 5000번대 블랙웰 그래픽카드들이 다 사이즈가 커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굉장히 높은 전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슈라우더나 히트싱크 사이즈를 대폭 키운 경향이 있는데 그만한 히트싱크가 이제 CPU 쿨러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노바레이크 제품이 이런 700W나 뭐 하다못해 에로레이크의 PL 전력 제한 250에 2배에서 500W 정도 그 정도로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쿨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쿨링이 가능해야 되는데 무작정 500W 때려 박으라고 하면 이제 파워도 문제고 그래픽카드랑 같이 땡기면 이건 1200W 써도 이게 커버가 될랑말랑 하는데 상식적으로 얘네가 그렇게 안 하겠죠. 당연하게도 전력 제한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 놓을 겁니다. 전력 제한을 더 확실히 줄여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레벨로 맞춰서 나올 거고 그걸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올코어 부스트를 풀로드 시키는 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시도하는 오버클럭커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일단 순정 상태 기준으로는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부하 상태에서 스펙에 준하지 못하고 많이 떨어지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에 맞춰서 부스트 클럭도 어느 정도 제한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에로레이크보다 코어 수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700W 전력 소모량을 이해할 만하다. 그렇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 오버클럭 완전한 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실사용 레벨에서 리테일 버전으로 나올 거면은 다 제한해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공개된 정보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TJMax 값이 오프셋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멀 스로틀이 비활성화 시킬 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멀 스로틀링이 걸려 있다는 소리예요. 강제적으로. 워낙에 높은 전력을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느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스로틀링이 반드시 걸리게 이걸 해제할 수 없게 그리고 TJMax 값도 변경해서 만약에 더 높은 온도까지 올리는 거를 애시당초에 막아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가 일단 리프트된 바이오하면은 마이너스 64도에서 100도까지 TJMax 값이 설정이 되어 있다. 물론 지금에 설정되어 있는 값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극초기의 ES 샘플이라고 생각되니까 극초기의 ES 샘플은 거의 내부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 테스트상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가 된 거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뭔가 추가적인 옵션이 붙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근데 아무튼 컴퓨터 타일이 2배로 늘어나면은 당연하게도 코어 수가 많게 되면 전력 소비량이 충분히 늘어나는 게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 가능성이 있는 쿨링 시스템 상에서 이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클럭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만큼 오버클럭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커스텀 순행하시는 분이 가지고 놀만한 뭐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기사 때문에 700W로 요새 커뮤니티에서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안 나올 거예요.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뭔가 새로운 쿨링 솔루션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서버급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커다란 히트싱크를 장착한 뭔가 쿨링 솔루션이 새로 나온다거나 그거에 맞는 케이스가 또 따로 나온다거나 뭐 라디에이터 두께가 뭐 2배로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쿨링 솔루션이 새로 나오거나 그게 아니면은 그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은 아마 인텔에서 자체적으로 바이오스에서 전력 제한을 걸어가지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전력 수준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코어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 제한이 걸려도 여러분들이 게이밍 할 때는 모든 코어를 부스트 시켜서 쓸 건 아니니까 코어를 좀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도 코어 14개 정도만 되면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환경 돌릴 때는 최대 클럭 도달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에서는 어차피 맥스 클럭까지 부스트 되지 않고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사용 레벨에서 이거 700W 들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루머는 루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루머 관점에서 보는 눈이 아직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저 루머는 이거저거 만질 거 다 만지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 전력이고 실제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노바레이크 루머가 몇 가지 떠가지고 겸사겸사 최근에 올라온 기사들까지 같이 다루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루머는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출시 때 됐을 때는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외에는 많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루머는 루머로서만 참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영상마다 난 기다리는데